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북부지소장 신현심입니다. 오늘은 보령시에서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호랑이 넝쿨 강낭콩 재배 기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먼저 호랑이 넝쿨 강낭콩 특성과 고품질 넝쿨 강낭콩 재배 기술, 그리고 보령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대해 알아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넝쿨 호랑이 강낭콩 특성으로는 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 하늘살이 뿌리며 한국 이름은 덩굴 강낭콩으로 넝쿨 강낭콩, 호랑이 강낭콩, 제비콩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호랑이 넝쿨 강낭콩은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에서 BC 5세기경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19세기 초 중국 남쪽 지방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넝쿨 강낭콩의 주요 특성은 일령생 초본이며 줄기는 덩굴성으로 덩굴 초장이 2에서 3m이고 나팔꽃과 같이 왼쪽으로 감겨 자라게 됩니다. 꽃 색깔은 백색, 황색, 담자색이며 밑쪽 마디부터 개화를 시작합니다. 강낭콩 용도에 따른 분류로는 크게 완숙종자를 이용하는 필드빈과 풋 강낭콩을 이용하는 가든빈 두 가지로 나뉘며, 풋 강낭콩을 이용하는 가든빈은 어린 꼬투리를 이용하는 협체용인 스냅빈, 종실 비대기에 있는 미숙 종실을 이용하는 그린쉘 빈으로 구별됩니다. 왼쪽 그림은 외성종인 강낭콩입니다. 이 콩은 직립형이며 생육기간이 50일 내외로 만성종에 비하여 고온에 약합니다. 오른쪽 그림 중 첫 번째인 호랑이 넝쿨 강낭콩은 만성종으로 동굴형이고 생육기간이 90일 내외로 비교적 고온과 병해에 강하며 수확기간이 길어 수량성도 높습니다. 호랑이 강낭콩의 영양성분표입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강낭콩에는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함유량이 철분은 45%, 식이섬유 60%, 엽산은 74%로 영양성분이 다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성분은 일반인에게도 좋은 영양성분이지만 임산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성분이며, 특히 강낭콩의 풍부한 레시틴은 간에 유익한데 콜레스테롤과 불필요한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어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낭콩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사포닌은 암, 치매,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도 많이 들어있어 여성 갱년기 증세 완화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콩과 강낭콩의 성분 비교표를 보시면 강낭콩은 콩과 비교했을 때 단백질 함량은 낮으나 탄수화물 함량이 200가량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혼밥용으로 적합하여 칼슘, 인, 철 등 미량원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넝쿨 강낭콩의 발화 특성은 종자 수명이 2년에서 3년인 종자로서 상명 종자로서 2년차는 발화율이 70에서 80%이며 3년차는 거의 발화하지 않습니다. 발화 온도는 최저 10도이며 최적 온도는 26에서 37도, 최고 온도는 38에서 42도이며 토양 수분 함량은 60에서 70%에서 발화율이 최적 상태를 보입니다. 개화 특성으로는 보통 파종 후 25일경 본엽이 4~5매 전개되었을 무렵 화합 분화가 시작되며 6~7마디에서 시작되어 점차 윗마디로 개화됩니다. 보통 오전 일찍부터 오전 10시 이내에 개화가 진행되며 개화 적온은 20에서 25도입니다. 화합 분화수와 결엽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개화수는 화합 분화수의 20에서 30% 정도가 개화되며 품종에 따라 변이가 심한 편이나
결엽수는 개화수의 10에서 40%입니다. 화분 발화 저온, 개화 저온은 20에서 25도, 개화 한계 온도는 13도이며 30도 이상 고온에서 낙화, 낙엽 발생이 많고 고온 조건에서 꼬투리 비대 억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랑이 강낭콩은 파종 후 25일경에 화합 분화가 시작되면서 파종 후 50에서 55일이 개화기로 개화 후 43일 내외에 수확을 하며 호랑이 넝쿨 강낭콩의 천립중은 다른 콩보다 1.5배 이상 더 큽니다. 넝쿨 호랑이 생육 과정에 따른 주요 농작업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넝쿨 호랑이 강낭콩 재배 특징에서 온도는 재배 저온 13에서 25도씨, 생육 저온은 15.6에서 21.1도씨입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생육하는 경우 종자 발육이 장애를 받습니다. 고온 30도씨 이상에서는 낙화, 낙엽, 불임 화분 증가, 화분 발화율이 저하가 됩니다. 강낭콩의 한계 저온은 13도씨 이하 저온에 의해 동화 능력이 저하되고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죠. 개화기에는 임실률과 꼬투리당 콩 알맹이 수가 감소합니다. 습도는 개화기 화분 발화 시 습도 80% 정도가 적당하고 특히 25도씨 고온에서 다습한 경우 화분의 불임이 많아지고 삭염률이 저하가 됩니다. 넝쿨 강낭콩의 토양은 넝쿨 강낭콩을 재배하는 토양은 배수가 양호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강낭콩이 습해에 무척 약한 작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심이 깊은 식양토에서 잘 생육을 합니다. 연작 시에는 탄저병의 병해 발생이 많아져서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량도 감소가 됩니다. 한발, 습해, 염해 등에 약하며 콩과 작물 중 내염성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넝쿨 강낭콩 주산연구회가 간사지에서 한번 그 강낭콩의 외성종의 시험 재배를 한번 시도하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강낭콩의 출하 시기에 따른 재배 유형표입니다. 촉성 재배, 조속 재배, 일반 재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자면 촉성 재배는 강낭콩 단경기인 11월에서 5월 사이 폭강낭콩을 생산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재배 방법입니다. 외기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로 비닐하우스 등 보온시설이 필요합니다. 9월 상순, 2월 상순에 파종을 해서 12월 하순, 5월 상순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숙재배입니다. 조숙재배는 강낭콩이 들어가는 시점인 5월에서 6월 상순에 출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외성종일 경우에 주로 50일, 60일 정도에 이제 출하를 하게 되고 넝쿨 강낭콩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파종을 하게 되면 6월 하순이나 7월 중순까지 이렇게 출하가 됩니다. 일반 재배로는 늦서리의 염려가 없을 때 파종해 고온기 접어들기 전에 생육시키는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북부지소에서는 금년 사업으로 노지보다 한 달 정도 조기 출하가 가능한 이중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1월에 공고하고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낭콩의 재배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윗부분은 시설 재배고 아랫부분은 노지 재배의 모습입니다. 노지 멀칭 재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지 멀칭 재배 시에는 무곡 멀칭과 유곡 멀칭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무곡 멀칭은 콩싹이 나온 이후 구멍을 뚫어서 재배를 하는 유형입니다. 3월 하순에 주로 파종을 하게 됩니다. 유곡 멀칭 재배는 토양 온도가 15도 정도 올라가고 늦서리 피해 우려가 없는 4월 상순 이후에 파종을 하는 재배가 되겠습니다. 재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넝쿨 강낭콩 육묘 이식 재배입니다. 우량종자 이식 재배의 순서는 먼저 우량종자를 선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자를 물에 불린 다음에
3번 충분하게 불린 종자를 건져서 충분히 적신 수건 또는 키친타올을 깔고 종자를 겹치지 않도록 넓게 펼쳐서 하루 정도 경과시켜 싹을 내십니다. 4번 트레이에 상토를 고르게 담고 싹이 아래쪽을 향하게 합니다. 한두 알씩 파종하고 위쪽에 상토로 살짝 복토하고 정리한 후 물을 주시는데요. 복토를 너무 단단하게 하거나 두껍게 하면은 떡잎 출현이 늦어지거나 물러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적정 온도와 적정 수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온도는 26도, 27도가 적당하겠죠. 적정 수분은 60에서 70% 정도를 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에서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싹이 출현하고 15일에서 20일 내외가 되면 본 재배 포장에 정식을 하게 됩니다. 자, 6번 포장 준비를 청식 2주 전까지 퇴비 밑거름하고 혼화해서 시용해 주시고요. 비닐 피복까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전후에 물주기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종자를 불리시고 싹을 내시고 트레이 상토 담으시고 종자 파종을 하시고 그 다음 상토, 복토, 육묘 재배 관리, 포장 정식 준비를 하셔서 멀치 포장 정식을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넝쿨 강낭콩의 시설 재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넝쿨 강낭콩의 시설 재배의 장점은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보통 7월이면 홍수 출하가 되는 시기인데요. 이중 비닐하우스에 재배를 하게 되면은 한 달 이상 일찍 조기 출하가 돼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1년에 이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배 유형이고요. 단점은 해충이 발생했을 시 방제가 노지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온 고온기 재배 시 온도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우스 규모로는 일반적인 기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330평방미터 100평 하우스가 지원이 될 겁니다. 길이가 40m, 폭 8.2m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둑을 1m로 보았을 때 5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랑은 40cm로 해서 4열, 그리고 양쪽 끝 통로는 80cm로 보았을 때 1.6m, 그래서 다 5m, 1.6m, 1.6m 더하면 8.2m가 되는 하우스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 재배를 하실 때는 관수는 맑은 날 오전이 적당합니다. 오후에 물을 주면 지온 저하가 되고 습도 상승으로 병충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장으로 인한 생육저하, 수확 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탄자병, 금병 등 병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2-3년간 휴작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우스 시설 재배 내용은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토양 및 시비 관리 내용입니다. 넝쿨 강낭콩은 보통 토양이 산도가 pH 5.에서 6.8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연작 피해가 발생한 포장은 파종 한 달 전에 석회고토를 시용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 검정 후 산도가 6.5 이하인 경우에 보통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완숙 퇴비 시용할 때는 300평당 1,500kg을 시용을 하시고요. 이럴 때 가축분 퇴비보다는 톱밥 등 식물제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료를 주실 때 질소 4, 인산 7, 칼리 6kg일 때 비정별로 요소는 10kg, 용성인비 35kg, 염화가리 10kg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산 칼리는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을 하시고 질소는 기비와 추비로 나누어서 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인산 칼리 부족 시에는 잎만 무성하고 괴렵수와 종실 비대가 저하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밑거름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강낭콩과 대두의 양분 흡수 특성 비교표입니다. 완숙 퇴비를 10아르당 우리가 1,500kg를 시용을 하는데요. 보통 콩은 1,000kg를 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강낭콩은 콩보다 더 많은 퇴비를 주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공급량. 강낭콩은 6.6kg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콩은 11.9kg을 공급을 하지요. 그러니 충분히 콩가작물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한 공중질소를 고정을 하는데 적당량의 비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콩은 좀 더 강낭콩은 콩보다도 좀 더 많은 그 질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콩가작물에 비해 강낭콩은 근류균 착생 시기나 증가가 낮은 것이 특징으로 질소 비료 요구량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할 때는 파종 후 복토 전후에 토양 처리 제초제로 약제 방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행농법이 되겠는데요. 친환경적으로는 비닐 멀칭을 해서 두둑 사이 잡초 방제용 부직포를 깔고 또 차광망 등으로 피복하게 되면 잡초 발생이 경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흑색 비닐 피복을 하게 되면 토양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면서 잡초 발생까지 억제를 합니다. 소금 작업 시에는 북주기 작업을 실시하면 잡초의 발생 경감이 또 되게 됩니다. 두둑은 너비 60에서 80cm, 높이 20에서 30cm 높게 만들게 되는데 강낭콩은 습해에 약한 작물이므로 높게 하면 배수에 유리합니다. 토양 가습 시에는 습해 예방을 위한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과습할 시에는 아래쪽 잎이 누렇게 변하여 낙엽의 시기가 빨리 오고 인산 흡수가 저해가 됩니다. 결실기에는 비가 자주 오고 다습할 때 꼬투리에 싹이 터서 수량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이것은 넝쿨 강낭콩 토양 관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흑토람의 흑속의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상이는 흑속의 유기물과 또 토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액상이는 물이죠. 기상이는 토양 속의 공기가 되겠습니다. 흙 속의 삼형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 보통 흙 속에는 반 정도가 고상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부스러져 생긴 토양과 풀과 나뭇잎이 죽어서 된 유기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기상이가 반, 액상이가 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액상이가 기상이 자리를 이만큼 침범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올까요? 이거는 습해가 옵니다. 습해 피해가, 과습 피해가 오게 됩니다. 뿌리도 숨을 못 쉬게 됩니다. 토양 공급량이 부족해서. 네. 그 마지막 오른쪽은 가뭄 시에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한해 피해가 오게 됩니다. 작물이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액상이가 너무 작게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습해 피해를 받게 되면 뿌리의 생육과 활력이 떨어지고 질소 고정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양분 흡수 물질 전류가 감소해서 생육과 수량이 떨어집니다. 가뭄 피해 한 해를 입게 되면 잎줄기, 꽃두리의 생장과 질소 동화, 생육에 필요한 물질의 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퇴비를 잘 넣으시고, 그러니까 유기물을 잘 넣으시고 깊이 가리를 하셔서 일황과 고랑을 잘 만드신 그 토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그 반대로 깊이 가리도 안 돼 있고 유기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리고 일황 고랑도 충분하게 관리가 안 된 그런 토양입니다.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농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토양 검정은 토양 산성화 정도, 유기물 함량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정보를 기본으로 작물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 기술도 필요하지만 토양 시비 처방을 받고 토양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토양 검정 의뢰를 하는 순서입니다. 토양 검정 의뢰를 할 포장에서 6군데의 흙을 떠서 1kg 정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검정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자, 1번 제일 먼저 토양 검정 의뢰를 할 포장에서 6군데의 겉흙을 1에서 2cm 걷어내셔야 돼요.
그 표피를 요 부분을 좀 걷어내시고요. 그다음 V자 모양으로 흙을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께 5cm로 옆 사면에 흙을 떠서 1kg 정도를 만드셔서 비닐봉지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사면을 뜨셔야 돼요. 5cm, 두께 5cm로. 토양검정실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주 정도 후에 토양심의 처방서가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토양심의 처방서는 토양이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토양심의 처방서지요. 경지 현황과 토양 검정 결과, 비료 추천량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CP 처방서는. 그러면 경지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물명이 강낭콩, 면적은 1468평방미터, 경작지 주소는 보령시 천북면 어디라고 써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양을 뜨셔서 검정 의뢰를 하실 때는 최소한 이 세 가지 강낭콩, 그러니까 강낭콩이란 작물명, 면적, 경작지 세 가지를 꼭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흙을 맡기실 때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꼭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홍길동하고 그 옆에 연락처, 받을 연락처를 쓰셔야 됩니다. 010 땡땡땡땡땡땡. 이 5가지 정보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토양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지력 수위가 높거나 물이 솟는 토양으로 습해가 우려되므로 배수 개선과 배수시설 관리가 필요하며 습해에 강한 작물 재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양 검정 의뢰를 하시게 되면 내 토양이 어떤 토양인가까지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토양 검정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산도가 되겠죠. 적정 범위를 6.5에서 7.0으로 보았을 때 검정 결과는 얼마입니까?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산성된 토양이에요. 산성화된 토양. 그죠? pH가 굉장히 낮은 토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pH가 5까지 낮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작물이 7.0을 100으로 보았을 때 5일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H예요. 토양에선. 요 밑에 보시면은 그럼 비료를 어떻게 추천을 하나 볼까요? 산도 5를 조금씩 높여서 여기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적정 범위 6.5에서 7.0으로. 맨 끝에 한번 보시면 소속계 석회고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 331kg 석회고토, 이만큼 1468평방미터라는 그 면적의 강낭콩 밭에 주셔야 이 5를 좀 더 6.5에 7.0 쪽으로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한 겁니다. 석회고토를 331kg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유기물을 보시게 되면 적정 범위가 20에서 30이면 유기물이 얼마가 되죠? 64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준 적정 범위의 3배나 되는 거죠. 3배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중간에 보면 대체로 지력은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산도가 낮지만 유기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유효인산,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인산의 양이 150에서 250 정도가 적정 범위인데 여기 보시면 20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유효인산은 그러니까 인산질 비료는 적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칼륨은 적정 범위가 0.45에서 0.55라고 했을 때 토양 검정 결과는 0.33이지요. 칼륨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낭콩은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인산하고 칼륨이
밑거름으로 들어가 주고 충분히 밑거름으로 들어가 줘야만 그 꼬투리가 잘 매달리면서 또 종실도 잘 비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 가지가 부족하면 잎만 무성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칼륨이 모자랄 때는 이 칼리질 비료를 주셔야 돼요. 칼리질 비료를 주셔야 되고, 자, 칼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의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도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전기 전도도가 보시면 2 이하가 정상입니다. 얼마죠? 6.2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양에는 비료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3배 정도, 기본에서 3배 정도가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료 추천량을 보시면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 또 퇴비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질소질 비료는 요소와 유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인산질 비료는 용성인미와 용가린이 있는데요. 또 그것도 둘 중에 하나만 주시면 되죠. 칼리질 비료는 염화가리와 항산가리를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염화가리는 염화가리가 흙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칼리와 염소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칼리는 작물에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염소는 토양에 계속 남겨져서 염류 집적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황산칼리는 흙에 들어가서 칼리와 황산염으로 바뀌면서 칼리는 작물에 흡수되거나 토양에 흡착되고 황은 작물에 흡수되거나 염류인 칼슘과 결합하기 때문에 불용화되면서 염류가 덜 직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황산가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퇴비 종류에서 우분, 독분, 개분, 혼합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넝쿨 강낭콩은 이런 동물성 그런 퇴비보다도 그냥 식물성 퇴비를 주시는 걸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수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토양 pH와 작물 양분의 유효도입니다. 작물 양분의 유효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작물에게 잘 흡수가 되는가, 작물이 그 영양분을 가져다 얼마나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6.5에서 상당히 인산 같은 경우를 최고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성분의 그 평균을 내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6.5에서 7.0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그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5.0일 경우에는 인산이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6.5일 때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흡수도가, 유효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원래 4.4에서 5.0의 산도를 갖고 있습니다. 농사를 전혀 짓지 않는 토양을 검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모암의 55%는 산성암인 화강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연 1,200mm나 되는 강수량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많으면 흙 속에 칼륨과 나트륨은 물론 그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가보면은 강수량이 그 600mm 내외이며 흙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1200mm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곡창지대에서 볼 수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빗물에 씻겨져 내려감으로 해서 그게 볼 수가 부족한 부분으로 보이게 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화학 비료를 많이 써서 산성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농사를 전혀 짓지 않은 산업과 농사를 오래 지은 그 밭의 pH를 재보면은 산흙은 4.4에서 5.0, 밭은 5.1에서
6.1로 밭이 0.1에서 1.1 정도 더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산성비료라고 알고 있는 요소와 염화가리는 중성비료이고 요즘 흔히 쓰이는 용성비는 알카리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흙을 산성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작물은 대체로 6.5에서 7.0에서 가장 잘 자라고 양분의 유효도도 극대에 이르게 됩니다. 빗물과 작물에 의해 손실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매년 석회고토로 보충을 해 주어야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놓은 토양 pH와 비료의 유효도입니다. pH를 7.0으로 보았을 때 질소, 인산, 가리의 평균이 100입니다. 그러면 5.0일 때는 질소가 43, 인산이 34, 그리고 칼리가 5.2가 되겠죠. 평균 4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7.0인데 100%를 흡수를 하면 작물이 5.0일 때는 46%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질소, 인산, 가리를. 그러니까 내 농사를 짓기 전에 내 토양의 산도가 얼마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넝쿨 호랑이 강낭콩 재배 기술에서 파종 시기입니다. 보통 보령에서는 3월 하순에서 시작해서 3월 하순부터 4월 상중순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도 7월에 많이 하게 되죠. 홍수 출하 시기입니다. 7월이. 근데 좀 더 한 달 이상 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중하우스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한 10개 정도 지원을 할까 싶습니다. 공고가 나게 되면 참고하시고요. 하우스 재배 같은 경우에는 2월 하순 이전에도 얼마든지 파종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억제 재배 있고 보통 재배가 있습니다. 보통 재배는 4월 상순에서 5월 상순에 파종을 해서 7월 상순에서 8월 상순에 수확을 하게 되는 적형이 되겠습니다. 강낭콩은 파종 시에 종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강낭콩은 원래 종자 수명이 2년에서 3년이 상명 종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2년째는 발화율이 70에서 80%, 3년째는 거의 발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이나 인터넷에서 종자를 구입하거나 농가와 자율 교환을 하실 때 반드시 최종 일자가 언제인지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넝쿨 강낭콩의 발화 온도는 최저 10도씨, 또 최고 38에서 42도씨가 되겠습니다. 토양 수분 함량은 60에서 70% 정도이고요. 파종량은 10아르당 6에서 9리터, 파종구당 2개에서 3개 정도 종자를 3에서 5cm 깊이로 심고 3cm로 폭도 후에 물주기를 합니다. 포토 육묘 시에 너무 깊이 심거나 과습 상태로 관리하면 종자 발화가 늦습니다. 또 부패에 의해서 발화율이 저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은 될 수 있으면 50에서 60cm로 해주시면 수강 태세가 아주 좋게 관리가 됩니다. 파종 후에 싹이 나오는 그 시기가 출현일 수 있는데요. 하우스는 파종 후 13일 전후, 노지는 20일 전후에 이제 싹이 나옵니다. 노지 멀칭 재배 시에서 늦서리 피해 경감을 위해서 파종 후 출현 시 구멍을 뚫어줍니다. 무공 멀칭 재배를 하는 경우입니다. 파종 후 본엽이 한두 개 나오게 되면 그때 덩굴 유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주대와 그물망을 설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파종 후 20일 전후로 덩굴이 신장이 시작이 된 후 파종 전에 설치가 최선입니다. 파종 후에는 빨리 지주대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해야 작업 효율도 높고 식물체 손상이 적습니다. 본엽 한두 매가 전개되는 시기에 덩굴을 유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주대는 지상 180cm 이상의 높이와 또 그물은 20x20cm가 적당합니다.